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직접 국회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오늘 국회에 출석한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내란 당시 국회 진입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추가로 통화하고 지시를 받은 사실을 시인한 뒤 이렇게 밝힌 건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질서 있는 퇴진을 운운하며 정작 헌정 질서를 깨뜨린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막아서고 있지만 내란죄 피의자 윤 대통령의 깊숙한 개입 증거는 여기저기서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곽종근 특정사령관은 707 특임대가 국회에 도착한 이후인 4일 0시 30분쯤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걸었다고 밝혔습니다. 헬기로 국회로 이동하던 중 전화를 걸어 이동 상황을 확인한 이후 두 번째 전화였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당시는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 본청에서 계엄군과 야당 당직자들이 대치를 하고 있던 상황. 윤 대통령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며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곽 사령관은 공포탄을 쏠지 전기를 끊을지 여러 방법을 고민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다간 사람이 다치고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계엄군 이동을 중지시키고 본회의장 진입을 금지시켰다고 곽 사령관은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지시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왔지만 곽 사령관은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이 사전에 모의됐고 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뒤 관련자들끼리 입을 맞춘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곽 사령관은 그동안 TV를 보고 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해왔지만 계엄 선포 이틀 전인 1일부터 이미 이를 알고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전화를 걸어 유사시 국회, 민주당사, 선관위 관련 기관 3곳, 여론조사꽃 등 6곳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곽 전 사령관은 또 비상계엄 가담자들끼리 입을 맞춘 상태라 검찰 조사에선 이런 내용을 진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곽 사령관은 오늘 국회에서 이런 사실을 공개하기에 앞서 공익신고 절차를 밟았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12.3) 내란의 핵심 피의자인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이후 체포한 국회의원들을 수도방위사령부 지하 벙커에 감금할 수 있는지 타진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 전 사령관은 마치 자신이 핵심 인물은 아니라는 듯 주장하고 있지만 여 전 사령관이 내란 음모를 실행했음을 보여주는 증언들은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지하 벙커에 가두려 했으면 그 이후에 힘없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걸까요? 조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이들의 체포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나온 이경민 당시 방첩사 참모장은 자신은 모른다고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과천 방첩사 지하 구금시설로 체포해서 넣으라고 지시했죠.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런 모릅니다. 지시를 했다는 걸 알고 계시죠? 모릅니다. 방첩사에는 구금시설이 없다는 것. 그러자 방첩사 김대우 전 수사단장이 손을 들고 폭로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이 과천 방첩사가 아닌 서울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 지하 벙커를 확인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수방사 벙커는 평소 군인 500명 이상이 들어가 훈련을 할 정도로 넓은 시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체포한 국회의원들을 수감할 수 있는 크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김 단장은 여 전 사령관이 체포 대상자 14명의 명단을 불러줬다고도 증언했습니다. 아닙니다. 처음에 지시받기로는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래서 여인영 사령관이 밑에 있는 이 실장 통해서 직접 수방사에 가서 B1 벙커를 확인.
여 전 사령관은 계엄을 미리 준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여 전 사령관은 북한의 풍선 도발을 이유로 주요 간부들에게 미리 대기 지시를 내렸습니다. 계엄 당일인 3일 오전에도 비슷한 이유로 음주를 자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 북한 오물쓰레기 풍선 상황이 심각하다. 그러니까 지금 각 처실장들 오늘 음주 자제하고 그다음에 통신 축선상 대기를 철저히 하도록 해라. 북한이 지난달 29일 이후 풍선을 띄운 적이 없는데도 풍선 상황이 심각하다며 계엄 발령에 대비한 준비를 했던 겁니다. 사전에 방첩사가 계엄을 준비하고 기획한 것은 아니라던 여 전 사령관의 말이 거짓이었음이 국회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북한이 보복 공격을 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던 평양 무인기 침투 역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지시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증거인멸에 나섰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드론 작전 사령관은 이에 대해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11일 저녁, 북한은 대한민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전단을 살포했다며 모든 공격력을 사용해 보복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당시 국정감사 중이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그런 적 없다고 했다가 1시간 뒤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황을 지금 아직까지 상황을 지금 파악을 못 해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러한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 오늘 국회 국방위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지난 8일 드론 작전 사령부의 컨테이너 한 곳에 불이 났다는 제보가 있다며 평양 무인기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컨테이너에는 무인기 기체와 발사대 등이 보관돼 있었다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거기 평양에 갔던 무인기 장비들이라든가 이거를 일요일 날 주말을 이용해서 컨테이너 한 대에 들어있던 걸 불을 태워서 증거를 인멸하고 있습니다. 드론 작전 사령관은 불이 난 것은 맞지만 감전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고 불이 난 건 사실입니다. 민주당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국지전 유발을 위해 평양 무인기 사건을 지시한 게 아니냐고 집중 추궁했지만 드론 작전 사령관은 부인은 하지 않으면서도 확인은 거부했습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누구로부터 평양에 무인기 보내는 거 그때 있었잖아요. 그 인물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그 사항은 확인해 줄 수가 없습니다. 확인해 드릴 수. 드론 작전 사령부는 민주당이 주장한 화재와 관련해 당시 컨테이너에는 드론 기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증거인멸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12.3 내란의 우두머리로 사실상 지목했습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했는데요. 김 전 장관의 혐의를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적었는데 그 윗단계는 수괴, 즉 내란의 우두머리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어젯밤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계엄 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 계엄군 수뇌부는 물론 조지호 경찰청장도 내란 혐의의 공모자로 판단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군을 국회와 중앙선관위로 보냈다고 지목된 인물입니다. 내란죄는 가담 정도에 따라 우두머리와 중요 임무 종사자, 단순 관여자로 구분해 처벌하는데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을 가장 윗선, 내란의 우두머리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본격 수사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내란 사태의 정점입니다. 전시 같은 비상 상황이 아닌데도 요건에 맞지 않는 비상계엄 선포를 강행했습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한 군인을 투입하고 직접 지휘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이재명 등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형법 87조는 내란죄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무기금고나 무기징역입니다.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두환 씨는 1997년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그런데 MBC 취재 결과 이번 12.3 내란의 핵심인 방첩사령부가 올해 부대 규모와 인원을 크게 늘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첩수사 활동비도 2배 넘게 늘어났는데 이 배경에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이례적으로 방첩사를 방문하고 방첩사가 부정선거를 수사할 수 있도록 법령을 바꾼 사건이 존재합니다. 내란 사전 모의가 1년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인데요. 이승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3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방첩사령부를 방문해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방첩사 방문은 31년 만이었습니다. 이에 앞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방첩사를 방문해 영관급 장교들과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4월 국군 방첩사령부 령이 바뀝니다. 방첩사가 지원 가능한 업무에 포괄적인 개념의 사이버 방호 태세가 추가된 겁니다. 해킹이나 사이버 테러로 인한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면 방첩사가 수사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여기에 인력과 예산도 올해 확 늘었습니다. 지난해 9월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 예산안입니다. 국방부는 부대 운영비를 5억 원 늘려달라고 하면서 그 근거 중 하나로 방첩사령부 부대 규모 확대를 꼽습니다. 또 방첩수사 활동비도 2배 훨씬 넘게 증액해야 한다며 방첩수사관도 더 뽑을 거라고 했습니다. 예산은 그대로 통과되면서 국방부 요구대로 조직 규모와 수사관도 크게 늘었습니다. 증원수 등 정확한 규모를 물었지만 기밀 사항이란 답변을 받았습니다. 방첩사는 12.3 내란 당시 가장 많은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방첩사에 힘을 실으면서 부정선거 수사, 즉 중앙선관위 침탈에 방첩사를 투입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지난해부터 이뤄진 거 아닌지 의혹이입니다. 나라를 지키라고 국민 혈세로 부대도 키워주고 예산도 늘려줬더니 국민에게 총불이 겨누고 비상계엄에 협조한 거 아닙니까? 내년도 국방부 예산에 잡힌 군사정보활동비는 1,410억 원으로 계속 증가세입니다. 용처를 밝히지 않은 특활비가 포함된 건데 내란의 핵심 부대인 방첩사, 정보사 예산은 이렇게 증액된 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내란 사태 당시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된 상당수 계엄군 병사들이 상관의 지시가 위법하다고 보고 명령 이행을 사실상 거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외부 장소에 대기하거나 주변을 배회하는 등의 행동으로 계엄에 적극 가담하는 것을 피한 건데요. 하지만 이들에게 명령을 내린 윗선, 즉 책임 있는 지휘관들은 이제 와서야 잘못된 명령이었다고 사과하고 나섰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계엄 선포뒤 국회를 장악하라는 임무를 받은 707 특임대.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소총까지 들었지만 국회문을 막고 있던 시민들을 강제로 끌어내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깨고 국회 내부로 진입한 뒤에도 충돌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심지어 계엄군은 계엄 해제안이 가결된 이후 철수하는 과정에서 시민에게 여러 차례 허리 숙여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정치인 체포와 선관위 장악 지시를 받은 방첩사령부 대원들도 위법한 명령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방첩사 요원들이 과천 중앙선관위로 이동 중이던 4일 새벽 1시를 넘은 시각, 병력 출동을 명령한 정성호 1처장이 5층 법무실을 찾았습니다. 선관위 진입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법무장교 7명 모두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지시가 절차적, 내용적으로 위법 소지가 있다며 임무 수행을 강하게 만류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법무실에 들어갔을 때 7명 전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엄법 포함해서 각종 자료를 들고 있으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현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었고, 이미 출동한 방첩사 부대원들도 선관위 출동을 불법적인 지시로 판단했습니다. 건물 내부로 진입하지 않은 채 근처 휴게소에서 대기하는 한편 국회에 파견된 요원들은 근처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거나 주위를 배회한 겁니다.
이들과 달리 지휘관들은 법적 검토도 없이 위로부터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랐다고 말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별로 없었고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초기에 투입될 때 지금 되돌아보면 명령을 수령할 때부터 안 됩니다라고 거부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긴 합니다. 위법 명령을 거부한 부대원들의 상식적인 판단이 결국 내란 세력의 계엄 시도를 실패로 이끌었던 셈입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계엄에 동원된 군인들의 양심 선언과 공익 제보로 12.3 내란의 진상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국민에게 총구를 겨눈 범죄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역 군인들의 증언을 사실상 막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양심적인 군인들의 입까지 틀어막고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거냐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조이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국방위 현안 질의,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돌연 이번 사태와 무관한 질문을 던집니다. 현역 군인들의 언론과 인터뷰 절차 및 승인권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최근 계엄에 연루된 군 내부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군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여러 지휘관들이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육군 본부나 국방부의 승인을 받았는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많은 분들이 군의 지금 기강이 제대로 서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국민의힘 의원도 똑같은 얘기를 하며 지원에 나섰습니다. 법에 의해서 군인이 대외에 발표하거나 인터뷰를 할 때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총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현행법상 현역 군인이 군사 관련 사실을 외부에 밝힐 땐 허가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군사 작전이 아닌 내란 범죄에 대한 명백한 불법 행위를 공개하는 건 공익 제보로 봐야 합니다. 이번 내란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밝히기 위해선 명령을 받고 지시를 내린 당시 현장 지휘관과 장병들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 그런데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진상을 밝히기 위해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 불법을 운운하며 증인들에게 겁을 주는 건 이른바 입틀막 시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조용합시다. 규정을 지금 따지잖아요. 국회 국방위원회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6명이 소속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MBC 뉴스 조이명입니다. 대통령 탄핵 표결이 무산된 이후로 시민들은 매일 저녁 국회 앞에 모여 즉각 탄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핵 표결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집회를 마치고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행진할 예정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재은효 기자, 집회가 한창 진행 중이죠? 네, 집회는 저녁 6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국회 앞 4개 차로를 가득 채운 인파는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부터 220m가량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시민들은 함께 모여 앉아 한 목소리로 대통령 즉각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이곳은 형형색색의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는데요. 이번 탄핵 촉구 집회에는 10대부터 30대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K-팝 음악과 아이돌 응원봉이 눈에 띕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집회 참여자를 위해 응원봉을 무료로 나눠주겠다는 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남녀노소가 어울린 마치 축제 같은 집회지만 시민들의 탄핵 촉구 목소리만큼은 어느 때보다 단호합니다. 특히나 탄핵 표결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있는데요. 내란 공범이라며 당을 해체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국회 앞 집회를 마치면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행진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당사에 탄핵 손피켓을 붙이는 등 거센 항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이게 좋은 수단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이 참석하고 20, 30대뿐만 아니라 10대, 40대, 50대 많은 여성들이 이 거리에 나와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음악 때문에 그런지 축제 같은 분위기가 좀 있네요. 좀 다들 너무 어둡지도 않으신 것 같고, 일단은 좀 많이 선 넘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좀 들었고. 국회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면 여야를 떠나서 조국이 지금 위란에 처해 있는데 같이 우리가 어떤 일이 옳은 길인가를 판단할 줄 알아야죠.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는 이곳 국회 앞에서 매일 저녁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보신 것처럼 시민들은 국민의힘을 내란 공범이라 칭하며 당 해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지역구 사무실마다 왜 유권자 뜻을 무시하냐는 항의가 빗발치고 청소년들까지 나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류현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당사 앞 거리를 시민들이 가득 메웠습니다. 국민의힘 로고에 내란 동조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이 갈기갈기 찢깁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는 거는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거고 국가의 주인을 본인들이라고 생각해서 아주 잘못된 판단이라고. 내란 공범 국민 무시 윤상현을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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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지나면 국민은 또 달라진다. 다 찍어주더라는 윤상현 의원의 말은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탄핵을 반대해서 의리가 있는 윤상현 씨, 당신이 저지른 행동들과 말들은 당신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송파을의 배신자 배현진이라는 조화가 놓였고 송파 주민 앞에 석고대제하고 내란 숙의 윤석열을 당장 탄핵하라는 포고령이 붙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우습습니까?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국회의원, 당신이 정녕 국회의원입니까? 대통령실 홍보수석 출신인 김은혜 의원 사무실 앞에는 탄핵 날리면 김은혜 아웃이라는 손팻말이 등장했고 부역자 조은희는 서초구민의 대리 자격을 박탈한다는 조화가 놓이는 등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 사무실마다 항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박정훈 의원 사무실 앞에도 한 대학생이 당론이 국민의 삶보다 중요하냐는 대자보를 들고 섰습니다. 표결 자체가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이렇게까지 어쩌면 가볍게 망가질 수 있는 것이었나 하는 생각. 국민의힘 페이스북도 대문 사진을 바로잡겠습니다라고 고쳤지만 댓글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나서 학교에서 배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며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시국선언에 5만 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노심초사하며 매일매일을 보내왔습니다. 똑같이 밤을 설치며 불안해하고 내 삶이 어긋나지는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인천에서도 고등학생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등 탄핵 무산에 대한 분노는 전 세대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이번에는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라는 지역 시민들의 목소리는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원 사무실 근조화한 배달이나 규탄 집회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대학 후배들의 대자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 원주시 박정아 의원 사무실 앞. 지나가던 한 남성이 뭔가를 건네봤더니 갑자기 박 의원 사진을 향해 잇따라 던집니다. 사진에 던진 것은 계란이었습니다. 대학생들이 박 의원 사무실 앞에 대자보를 붙입니다. 박 의원의 모교 대학 후배들은 서울에서 원주까지 찾아왔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투표에 참여한 의지를 탄핵안 표결 때 다시 보여달라는 겁니다. 사실 비난을 하거나 이러고 싶은 어떤 분노의 마음보다도 정말 다음번 이번 토요일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탄핵 표결에 불참했던 박정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입니다. 시민들은 근조화환을 보내고 계란을 던지며 적극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구 동구을 지역구 의원인 강대식 의원 사무실 앞에선 1인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국가 반란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이런 일에다가 국회의원들이 탄핵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한테 권한을 위임을 해놓은 건데 그 직무를 유기한 거죠. 춘천에 있는 한기호 의원 사무실 앞에서는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집단으로
탄핵을 거부했습니다. 국민이 모두 지켜보고 있는데 뻔뻔하게 단체로 거부했습니다. 강릉 권성동 의원 사무실 앞에서는 탄핵 표결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고 경북 경산에서는 조지현 의원 사무실 앞에 근조 화환이 설치됐습니다. 탄핵 소추안 표결에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사무실 앞에는 응원 화환이 잇따라 배송됐습니다. 의원실 관계자는 탄핵 공개 찬성 이후 항의 전화도 많지만 응원 전화도 많이 걸려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보좌진이 탄핵 촉구 현수막 제작 업체에 폭언과 욕설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보낸 근조 화환을 무단으로 훼손하거나 쓰레기처럼 치워버리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도훈 기자입니다. 지난 6일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민주당 경북도당의 현수막이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의 안동 사무실 앞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설치된 지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현수막 제작 업체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칼 두고 간다고. 지금 떼라고 빨리. 칼 두고 갈 테니까. 칼 두고 어디 가시는데요? 사무실 어딘데요? 현수막 업체에 전화를 한 사람은 김형동 의원의 인턴 비서관으로 확인됐습니다. 업체 측은 정당하게 의뢰를 받아 설치했다고 설명했지만 폭언과 욕설만 되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냥 위임받아 달아요. 인간 같아요. 인간 같아. 취급을 해주지. 싸가지 없이 얘기하지 말고 빨리 떼. 아니 사무실이 어디냐고 묻는 거예요. 그럼 그건 저를 어떻게 하겠다 그런 뜻이었어요. 한 시민입니다. 근데 시민업체에 대해서 민원을 전화를 해서 협박, 막말, 욕설, 인격 모독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요. 계엄 해제 표결과 탄핵 표결에 모두 불참한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지역 사무소 앞. 지역구인 부산 연제구 주민 명의로 보낸 탄핵 촉구 근조 화환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사무소 관계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항의 문구가 적힌 리본을 잘라내기 시작하고 시민들이 제지합니다. 재물 손괴예요. 누구신데 떼시냐고요. 시민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뜻이 담긴 화환의 리본은 모두 제거됐습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에도 탄핵 투표 거부를 비판하는 근조 화환이 배달됐지만 10개가 넘는 화환이 건물 옆 주차장으로 옮겨져 방치되고 있습니다. 경산에선 경북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의 탄핵 찬성 표결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3군데에서 훼손됐습니다. MBC 뉴스 이도훈입니다. 지역구 의원 사무실 앞에 항의 쪽지를 붙인 고등학생이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는 일도 생겼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가 재물손괴 혐의로 신고했기 때문인데요. 경찰은 불입건 종결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손은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사무실 앞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폐기된 지난 7일 경북 영천의 고등학생 2명은 국민의힘 명패에 국민의 편은 누가 들어주냐며 항의 쪽지 20여 장을 붙였습니다. 포스트잇을 이렇게 한 개 이렇게 한 글자씩 써서 이렇게 벽면에 붙였거든요. 또 혹시나 자국이 남을까봐 그 유리창에다가 붙이지 않고 옆에 배너에다가. 그런데 오늘 경찰에서 이 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 8일 국민의힘 관계자가 재물 손괴 혐의로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항의 쪽지에 남겨진 지문을 조회해 붙인 사람을 찾아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범죄자들을 추적할 때 쓰는 게 약간 지문 검출 방식이잖아요. 어떻게 수사하는지를 정확히 모르니까 처음에 좀 많이 무서웠던. 이만희 의원실 측은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위협이 많아 신고하게 됐다며 학생이 처벌받길 원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쪽지를 붙인 행위만으로 재물 손괴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입건하지 않고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문 조회와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신고가 들어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투표를 나간 것만으로도 저는 좀 국민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좀 이게 무책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고를 당한 고등학생은 유권자의 투표로 뽑힌 국회의원인 만큼 유권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박솔립 기자,
결과가 아직인 거죠? 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늘 오후 3시 40분쯤 마무리됐고 지금은 재판부가 심리 중인 상황입니다. 김 전 장관이 오늘 오전 돌연 영장 심사를 포기하면서 검찰 측만 출석해 신문이 이뤄졌습니다. 김 전 장관은 입장문에서 국민 여러분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친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자신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또 부하 장병들은 자신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라며 장병들에 대한 선처도 부탁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반헌법적인 내용이 담긴 계엄 포고령을 직접 작성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하면서 김 전 장관이 조사 직전 휴대전화를 교체해 깡통폰을 내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장관은 현재 동부구치소에서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예측이 되고 있나요? 왜 수사기관 간 경쟁으로 공소 기각 우려까지 나왔잖아요. 12.3 내란 사태는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면서 전 국민이 목격을 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가 뚜렷한 만큼 영장 발부 가능성은 높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경쟁이 영장 발부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실제 김 전 장관의 영장 심사가 이뤄지는 동안 공수처가 추가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기각되면 신병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는데요.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 수사권 주도권을 두고 다투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는 사법부 우려도 나왔습니다.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이나 증거 능력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만약 이 때문에 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에 큰 역풍이 불어닥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검찰이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조사하면서 이번 사태를 윤 대통령이 아닌 김용현 전 국방장관 중심으로 이뤄진 것처럼 질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 야당은 여전히 검찰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국회에 나온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어제 검찰 조사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번 내란 음모와 내란 실행 등등과 관련해서 김용현 중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질문했죠. 윤석열이 아니라 김용현 중심으로 이것이 다 진행된 것처럼 질문했죠. 곽 사령관님의 답을 묻는 게 아닙니다. 검사가 그렇게 질문했죠. 그렇습니다.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내란 사태를 주도한 것처럼 물었다는 겁니다. 제한됩니다. 재차 물었지만 답은 같았습니다. 김용현이 중심이고 윤석열이 부차적인 것처럼 질문을 곽 사령관한테 했어요. 답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 질문한 거 맞죠? 그건 맞습니다. 맞죠?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즉각 해명했습니다. 검사가 대통령 아닌 김용현 중심 계엄 취지로 질문했다는 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본건 피의자들의 주요 혐의 내용은 충분하게 조사됐다며 관련 서류는 증거 자료로 공개된 법정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합니다. 전두환 군사반란 세력에 대한 수사에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편 적도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촛불 집회 당시 불법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했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서도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계엄법상 계엄 지휘는 대통령이 합니다.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수사하겠다는 검찰의 진정성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수사 속도와 강도로 입증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자, 그러면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함께 내란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충암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서울중앙지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상훈 기자, 아직 조사가 진행 중입니까? 네, 검찰은 12.3 내란 사태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쯤부터 조사가 시작됐으니 현재 9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검찰이 비상계엄 관련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건 김용현 전 장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여 전 사령관은 현직 군인 신분이라 파견된 군 검사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방첩사 병력과 요원을 투입한 걸로 지목된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이재명 대표 등 유력 정치인 체포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고요.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전화도 받았는데요. 검찰은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캐물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사전 모의 의혹을 부인하고 군인으로서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 지금 법원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수사도 더 속도를 내겠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이번 내란 사태를 일으킨 우두머리격으로 판단한 만큼 그 길목에 있는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 직접 조사로 가기 위해 사실관계를 다진다는 측면에서 계엄 사태에 관여한 군 지휘부들에 대한 신병 확보도 할 걸로 보입니다. 수사를 경찰 지휘부로도 확대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구속영장에서 조지호 경찰청장도 내란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는데요. 계엄군 지휘부 연락을 받고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경찰의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 조만간 조 청장도 내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내란죄 수사 경쟁을 하고 있는 경찰 수뇌부를 겨냥해 검찰이 수사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걸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12.3 내란의 주요 인물들 신병 확보에서 한 발 늦은 경찰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정조준했습니다. 한 총리를 포함해 계엄 직전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무더기 소환을 통보했고 안 나오면 강제 수사를 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그런데 경찰 안에선 검찰 공수처와의 수사 주도권 싸움에서 지고 있다는 지적뿐 아니라 당장 윤 대통령을 체포부터 하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총리를 경찰에 고발한 지 하루 만입니다. 한 총리는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을 공모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뭘 했는지는 입을 닫고선 지금은 수습 역할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들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특별수사단은 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포함해 국무회의 참석자 11명에게도 출석을 요구했고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에도 소환을 통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특수단은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 수사 등 법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셀프 수사 비판을 의식한 듯 경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냈습니다. 계엄 당시 국회의원 국회 진입을 통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오늘 바로 소환한 겁니다. 하지만 경찰 내에선 검찰 공수처와의 주도권 싸움에 밀리고 있다. 무엇을 망설이냐며 국가수사본부 지휘부를 겨냥한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서울청 반부패 수사대장을 지낸 강일구 총경은 경찰 내부 게시판에 윤석열이 내란을 주도했음은 온 국민이 다 아는 확고한 사실이라면서 지금 당장 윤석열의 신병 확보 작업에 착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야당 내에서도 못 믿을 검찰보다 경찰 특수단과 공수처가 함께 초동조사를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란죄 수사 개시권을 유일하게 가진 경찰에 조직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는 내외부 압력이 높아지면서 경찰 수사 역시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했다고 적었습니다. 지난 3일 밤 발령된 비상계엄, 즉 내란에 누가 가담하고 동조했는지 조희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도 국군의 날을 맞아 도심에 군인들이 등장했습니다. 군사정권의 잔재라는 지적과 예산 낭비라는 비판에도 또 시가 행진이 열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참석했습니다.
2년 연속 시가 행진은 전두환 군사정권 이후 40년 만입니다. 그리고 총칼을 앞세운 군인이 국회에 난입한 건 전두환 군사반란 이후 45년 만입니다. 대통령은 헌법 수호 책무가 있습니다. 영토를 지킬 책무도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국군 통수권을 부여한 이유입니다. 검찰은 이번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를 윤 대통령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라고 준 권력으로 군인을 동원해 헌법기관을 짓밟는 데 쓴 겁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는 두 사람이 내란을 공모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영장에는 육사 출신 군 지휘관 이름이 4명 더 나옵니다. 계엄 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그리고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전 사령관입니다. 여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로 이른바 충암파로 불립니다. 이들도 내란을 공모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이들의 지시로 국회와 선관위로 투입돼 국민을 향해 총칼을 겨눈 건 특수부대였습니다. 707 특임단, 공수특전여단, 특수작전항공단, 군사경찰단, 전쟁과 테러에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 전문 훈련을 받아온 부대가 거꾸로 국민을 위협한 겁니다. 대통령께서 저에게 비아폰으로 전화를 하셔서 그 부대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느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고 빨리 들어가는 의도였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내란 공모 혐의로 영장에 적시됐습니다. 경찰은 내란 사태 당일 국회를 봉쇄했습니다.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31개 경찰서에 비상명령을 내리고 1,500여 명의 기동대와 경비대를 여의도와 용산 일대에 투입했습니다. 오부명, 주진우, 목현태 이 3명도 내란이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국회 봉쇄로 계엄 해제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내란은 성공했을지도 모릅니다. 내란 사태 이후 오늘 처음 열린 국무회의. 내란 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은 없습니다.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도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조태열, 김영호, 요영주, 송미령 장관 등 11명이 참석했습니다. 긴급 체포된 김용현 전 장관과 사퇴한 이상민 전 장관, 다른 일정으로 불참한 최상목 장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날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말을 국민들에게 고백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덕수, 김용현, 이상민 3명은 내란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민주당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도 내란죄 공범으로 고발했습니다. 국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로 내란 사태는 막았지만 당시 찬성한 190명 중 국민의힘 의원은 18명뿐이었습니다. 그 시각 나머지 의원들은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지시에 따라 당사로 모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30분 뒤 추 원내대표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 의원은 계엄 해제안 표결과 관련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했지만 수사로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이어서 경찰 특수본 수사 관련해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이어갑니다. 12.3 내란 당시 계엄군은 선관위에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는데요. 당시 정보사와 방첩사가 모두 동원됐는데 그 과정에서 계엄군이 자료 확보뿐 아니라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하려 한 걸로 의심되는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김지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3일 밤 계엄군 300여 명이 중앙선관위 등 선관위 청사 3곳에 들이닥쳤습니다. 건물 2층, 계엄군은 선거인 명부가 저장된 서버를 노렸습니다. 부정선거 증거를 찾으러 나선 건 정보사 장교들이었습니다. 영관급으로 편성했나요? 그렇습니다. 누구로부터 지시받았어요? 장관님으로부터 지시받았습니다. 선관위에서 받은 CCTV 분석에 나선 경찰은 당시 장교들이 휴대한 문서들에 주목했습니다. CCTV에 계엄군이 선거관리위원회 조직도를 들고 청사 내부를 수색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선관위 직원들의 얼굴 사진이 붙어있는 조직도였습니다. 경찰은 당시 계엄군이 이른바 부정선거 자료 확보와 동시에
이를 관리해온 직원들을 함께 체포하려 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상 관련 직원들은 이미 지난 5월 부정투표를 의심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포렌식 해달라고 내가 10번 얘기했어요. 포렌식을 꼭 해야 되는데 선관위 침탈 지시는 정보사뿐 아니라 방첩사에도 내려갔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토대로 군의 핵심 정보 역량이 총동원된 겁니다. 방첩사에는 선관위 서버를 빼앗아 나오라는 지시까지 하달됐습니다.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 나오고 이 지시는 누가 내린 것입니까? 여인영 사령관께서 저에게 구두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성호 처장은 국회에서 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방첩 사령관을 출국 금지한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 선관위 침탈의 사전 계획 단계부터 실행까지 전모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그럼 내란 수사 상황을 법조팀 이준희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관심은 윤 대통령 수사잖아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까요? 네, 어제 헌정사상 처음으로 출국 금지당한 현직 대통령이 됐죠. 검찰, 경찰, 공수처까지 동시다발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주 안에 윤 대통령 조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너무 앞서가지 말라고 했는데요. 수사 상황에 정통한 또 다른 법조인은 2주면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가능할 거라고도 했습니다. 우선 오늘 밤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되는지, 그리고 오늘 출석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윤 대통령 조사 시점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특권이 있지만 내란죄는 예외라 윤 대통령은 다른 국민들처럼 기소는 물론 체포, 구속도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 강제 수사도 관심인데요. 아직 대통령 집무공간 안으로 수사기관의 영내 수색이 이뤄진 경우는 없지만 내란죄 우두머리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중형이라 이번엔 다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상설특검이 국회를 통과했잖아요. 네.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특검이 출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특검이 발족되면 수사는 기존 수사기관에서 특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건 상설특검이든 일반 특검이든 상관이 없는데요. 문제는 언제 출범하냐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에 이제 2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추천 아니면 임명 이런 절차를 미룰 수도 있죠. 지금 상황대로라면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들의 경쟁이 멈출 논란이 일자 검찰은 경찰 공무원 범죄는 검찰 소관이라면서 현재 고발된 조지호 경찰청장을 겨냥했는데요. 경찰도 질세라 국무위원 등 11명의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이 중에는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 박성재 법무장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수처는 오늘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비한다며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죠. 이 속도대로라면 특검이 출범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검찰 못 믿겠다, 경찰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여러 얘기가 나오지만 그래도 경쟁적으로 수사를 해서 오히려 견제도 되고 속도도 빨라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좀 더 빨리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이준희 기자였습니다. 계엄군 내부에서 추가 폭로가 이어지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탄핵 촉구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는 데다 수사기관들마저 윤 대통령을 겨냥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연결해서 지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홍익표 기자,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특전사령관에게 2차례 전화해서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는 폭로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대통령실의 설명이 있었나요? 네, 대통령실은 무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잇따른 폭로에도 맞다 틀리다를 확인해 주긴커녕 아무런 설명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윤석열 대통령 본인 또는 대통령실 입장이 필요한 내용이지만 대통령실은 대응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상황을 지켜보며 내란 혐의 수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걸로 보이는데요. 현직 대통령으로 사상 초유의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한 윤 대통령이 변호사를 구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최지우 변호사와 연락했다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최 변호사는 MBC와의 통화에서 수임 논의 여부에 대해 말씀드릴 수가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는 가운데 대통령 경호처도 대통령실이나 관저 압수수색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침묵하고 있고 취재진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니 엉뚱한 일을 두고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가 서울 공항에서 이륙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공군이 성능 점검을 위한 정기 비행이라며 비행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던 겁니다. 대통령실은 물론 취재진도 언제 수사기관이 강제 수사에 나서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 긴장하고 있는데요. 현직 대통령을 향한 초유의 강제 수사가 이루어지면 탄핵 소추안과 별개로 또 한 번 전국이 크게 요동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한 전국 안정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한 뒤 여당 국민의힘이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의 첫 윤곽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조기 퇴진의 조기가 과연 언제인지 관심이 뜨거웠는데 국민의힘의 제안은 내년 2월 또는 3월이었습니다. 즉각 물러나라는 국민 여론이 드높은데 두세 달 기다리라는 여당의 일방적인 제안.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일까요? 심지어 국민의힘 내에선 1년 반을 미루자는 소리까지 나옵니다. 나세용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전국 안정화 TF가 내년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고 두 달 뒤인 4월 차기 대선을 치르거나 3월 자진 사퇴 뒤 5월에 다음 대통령을 뽑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에서 차기 대선까지 5달이 걸렸던 것을 감안해 5월 대선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번 주말 두 번째 탄핵 소추안 표결 전 결과를 최종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당내 반응은 정반대로 엇갈렸습니다. 친한계는 지금 당장 하야하라는 국민들이 과연 몇 달을 기다리겠냐며 회의적이었습니다. 지금의 국민적 고통과 국민적인 그런 어려움을 대통령이 일말의 양심이라고 했다면 즉시 하야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유일한 해법이다. 반면 친윤계 중진들은 내후년 지방선거 때 임기 단축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며 오히려 1년 넘게 미루자고 역제안했습니다. 자꾸 조기 하야 그러는데 사실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는 게 더 중요해요. 지금이야말로 개헌을 위한 최고의 타이밍이에요. 야권은 국민은 안중에 없고 권력 유지에만 몰두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가 대선을 꿈꾸며 간을 보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그 중대 범죄자를 계속 그때까지 그 지위에 놔두겠다는 걸 과연 국민들이 동의할지 모르겠습니다. 내란을 시도한 윤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여전히 쥐고 있다며 정신 차리라고도 거세게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퇴진 때까지 외교와 군 통수권 등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의 첫 윤곽이 드러났지만 혼란은 여전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안 표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 이번 주 토요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국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질서 있는 퇴진을 목표로 급히 TF를 꾸리고 막판 논의에 들어갔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지윤수 기자, 의원총회 아직 진행 중인가요? 네,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지금 막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진 못했습니다. 조기 퇴진에 대한 방식과 시기를 두고 막판 논의를 벌였는데요. 앞서 전국 안정화 TF는 오늘 오전 대통령 조기 퇴진 로드맵 초안을 한동훈 대표와 의원들에게 보고했습니다. 2월 퇴진 후 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두 가지죠. TF 담당 이양수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심리가 최장 6개월에 달하기 때문에 그보다 빠른 선택지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친윤계에서는 반대로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아니라 오는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조기 대선을 치르자는 겁니다. 결국 임기 단축 개헌이냐, 조기 퇴진이냐, 그렇다면 시기는 언제인지를 두고 경론을 벌이고 있어서 결론에 이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때문에 당초 이르면 오늘 대통령의 조기 퇴진 시기와 방식을 발표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늦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놓은 두 가지 방안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일정 기간 자리를 유지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어서 향후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오늘 의총에서 한 의원은 이번 주 토요일 표결까지도 버티기 힘들다. 언제까지 대통령을 설득해야 하냐면서 이대로는 버티기 어렵다고 성토하기도 했습니다. 탄핵안 표결까지 단 나흘을 앞두고 여당의 막판 경론과 야당 압박으로 전국이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방안이 한계가 있다는 걸 몰랐을까요? 당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빼앗을 방법이 없다면서 맹점을 인정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미국조차 누구와 대화해야 하냐며 의문을 표했다면서 문서로서 윤 대통령의 약속을 받아내자는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방안을 두고 의견이 오가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대표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을 뺏을 방법이 없다고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의 큰 맹점은 퇴진하기까지 몇 달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한다는 것이라면서 국무총리에게 맡겨도 최종적으로 윤 대통령이 오케이, 즉 그대로 따르겠다고 약속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권한을 실질적으로 뺏을 방법은 없다며 최종 결재권자는 여전히 대통령인데 국민들이 수용하겠느냐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다면서 윤 대통령의 문서로 약속을 받자는 게 당내 전국 안정화 TF의 제안이라고 해결책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대표는 이미 미국에서 현재 상황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누구와 대화해야 하냐, 윤석열 대통령이냐, 한덕수 총리냐 직접 질문을 받았다며 미국이 보기엔 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기 퇴진 방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선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니 사법 판단이 내려질 거라며 국민 분노가 커질 텐데 신속한 퇴진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국민의힘이 언급한 조기 퇴진 시점을 보면 지금 당장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에는 귀를 닫은 듯합니다. 속내가 뭘까요?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은 아예 공개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일정을 따져보고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계산법을 내놨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반성은 없이 정치적 계산만 하고 있다는 쓴소리가 나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시기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일정과 연계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당내 서열 3위가 그것도 언론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한 발언입니다. 1심이 6개월, 2심, 3심이 각 3개월이면 아마 대략적으로 내년 5월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시간을 우리도 염두에 두고 최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재판을 법에 정해진 1심 6개월, 2심, 3심 3개월씩 재판 기간을 지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1심 징역형이 선고된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내년 5월 끝나는데 이걸 지켜보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일정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5선으로 당내 중진인 윤상현 의원도 조기 대선을 하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 스스로 셀프 사면할 거라고 주장하면서 조기 퇴진은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추검 후에 새로운 정권 세울 수는 없어요. 윤 대통령이 퇴진해도 대통령 자리는 뺏길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맡겠다는 인식이 당내 일각에 퍼져 있는 겁니다. 더구나 중진들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이을 새 원내 사령탑으로 원조 친윤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을 추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굉장히 미중한 상황이고 즉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권성동 의원입니다라는 쪽으로. 탄핵 소추안 표결 등 앞으로 수습 과정에서 친윤계 원내대표를 내세워 원외인 한동훈 대표를 견제하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헌정질서 파괴 앞에서도 어떻게 하면 권력을 유지할지 몰두하는 모습이 부끄럽지 않냐고 질타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국민들에게 큰 잘못을 지은 당이 진지한 반성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가라앉는 배 속에서 건질 게 있다고 눈에 불을 켜고 다니는 게 놀랍다는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 이후 국민의힘에는 역풍이 불어닥쳤죠.
그래서인지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채택했던 지난번과 달리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균열도 감지되는데요. 여당에서 8표 이탈표가 나오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가결 여부가 결정됩니다.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참여했던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당시 반대표를 던졌다고 말했던 김 의원은 다음 표결에서는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잘못된 대통령을 빨리 내려오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들에게도 적극 참여와 적극적인 표결 찬성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김 의원은 숫자를 단언할 수 없지만 함께 논의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다며 탄핵안 가결에 충분한 숫자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국민이 받아들일 만한 퇴진안을 밝히지 않으면 오는 토요일에도 탄핵안에 찬성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만약에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뭐 그런 내용이 발표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 제가 입장을 바꿀 이유는 없죠. 친한계 조경태 의원은 탄핵보다 빠른 하야를 주장했습니다. 이번 주 탄핵안이 오기 전에 즉시 하야해야 한다면서 토요일 전까지 스스로 내려오지 않으면 탄핵안에 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자진 사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그 후차적인 선택인 탄핵을 통해서라도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된다. 이미 지난번에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 김예지 의원에 찬성 의사를 밝힌 김상욱 의원과 조경태 의원까지 최소 4표가 이미 찬성으로 기운 셈입니다. 탄핵안 가결에는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가 넘어와야 하는데 4명만 더 찬성하면 되는 겁니다. 이번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참여해야 한다는 요구가 여당 내부에서 분출되고 있어 지난번처럼 본회의장 출입을 막아 이탈표를 원천 봉쇄하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당내에서 탄핵 찬성 여론이 확산하고 있지만 한동훈 대표는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24일 탄핵 표결안에 참여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정해진 게 있을까요?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대표를 향해 상황이 이 지경인데 뭘 망설이고 있나, 대권 꿈속을 헤매고 있느냐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수사할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했지만 여당 국민의힘 의원들도 22명이나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12.3 내란 사태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시작합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등 윤석열 정부 내각은 물론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까지 수사 대상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야권 192명만 찬성한 게 아닙니다.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4인으로서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당 국민의힘은 당론을 정하지 못한 채 자유롭게 투표하기로 결정했는데 서범수, 박정하, 진종호, 곽규택, 한지아 등 친한계 지도부는 물론 김도읍, 김태호, 안철수 등 중량감 있는 당 중진까지 총 2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겁니다. 상설특검은 대통령 거부권 대상은 아니지만 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수사가 이루어질진 아직 불투명합니다. 이 상설특검법에 따른 수사 요구는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의 거부권을 원천 차단하는 데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국회는 윤 대통령 등 내란죄 혐의자들을 서둘러 체포하란 촉구안도 결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결의안엔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했는데 이 때문인지 상설특검보다 훨씬 적은 3명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2024년 정기국회 마지막 날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도 결국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줄인 예산 4조 원 중 3조여 원을 복구하자며 막판 협상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민생 예산부터 늘리라고 맞받으며 감액된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민주당 일방삭감한, 아니 민주당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호한 일방삭감 예산안으로 이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야당이 정부 예산안을 감액한 채 통과시킨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한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미루는 등 법안들도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내란죄 상설특검과 내란죄 피의자 체포 촉구 결의안에는 모두 여당 국민의힘에서도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특히 여당 내 30, 40대 젊은 의원들 중 절반은 상설특검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는데 그렇다면 이들은 이번 주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2차 표결 때도 찬성표를 던질까요? 이문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22명은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찬성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 범죄 혐의자를 신속히 체포하라는 결의안에는 단 3명만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보고 처벌하자는 비슷한 취지의 안건인데도 찬성한 의원 수는 크게 차이가 난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당론이 꼽힙니다. 상설특검은 자유롭게 투표하기로 했지만 체포 촉구 결의안에는 반대하기로 당 차원에서 결정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내 젊은 피, 이른바 소장파 의원들의 표심은 어땠을까? 30대 또는 40대 의원 16명 중 절반인 8명이 상설특검에 찬성했습니다. 특히 김상욱, 김예지 의원 2명은 지난 1차 탄핵소추안 표결 때 집단 불참 당론을 거스르고 표결에 나섰고 이번 상설특검과 체포촉구 결의안에도 모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상설특검은 투표 결과가 공개되지만 탄핵소추안은 무기명으로 투표해 누가 어디 투표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공개 투표에서도 당론을 거스른 의원들이 나온 만큼 비공개 투표에서 집단 불참이 아니라면 이탈표가 더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의원들께서는 어쨌든 자유투표를 원하고 있고 그 자유투표에서는 이번 주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마 의원들이 소신껏 투표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소신 있게 투표에 나서 건전한 보수 정치인 인상을 각인시킬 수 있다는 계산도 가능합니다. 반면 탄핵은 그 무게감이 다르고 자칫 투표 결과가 알려지거나 보수 괴멸로 정치 인생이 끝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선택을 망설이게 하는 요소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네, 정치팀 김지인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지인 기자, 오늘 보면 여당이 국민의힘에서 많은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노골적인 지연 전략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네, 민주당이 그 점을 지적했습니다. 권력 유지에 몰두하는 모습이 부끄럽지 않냐 이런 반응을 내놓으면서 질타했는데요. 아직 최종 결론은 못 냈지만 국민의힘의 지금까지 입장은 2월 퇴진 후 4월 대선, 3월 퇴진 후 5월 대선 여기에 대해서 구분하지 않고 논의를 나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 이거 자체가 지금 당장 해야 하라는 국민 여론과는 동떨어진 방안이다. 그런 한가한 소리가 나오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를 보자면요. 친한계 일각에서는 아니다, 당장 사퇴해야 된다 이런 성토의 목소리도 나오는 반면에요. 친윤계로 이루어진 이 중진 의원들은 퇴진 시점을 2026년으로 미루자, 지방선거랑 같이 치르자는 거거든요. 결국 이렇게 시간을 끌어서 가장 유력한 차기 주자인 이재명 대표는 막아야 된다. 이대로 민주당의 정권을 헌납할 수는 없다. 이런 속내가 드러난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중에 이뤄졌던 이 4선 이상 중진들의 논의 결과를 보면요. 친윤계인 권성동 의원을 다시 새 원내대표로 추대하겠다, 내세우겠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또다시 윤 대통령 지키기에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의도로도 비춰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무책임한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건지 다소 이해가 안 가는 대목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도 이 질문을 던졌는데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어서요. 14일 탄핵소추안 표결. 여당에서 지금 균열이 있다고는 하는데 가결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변수가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 김상욱 의원이 탄핵 찬성한다는 공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도 조경태 의원은 자율 투표를 제안하거나 배현진 의원은 최소한 표결에 참여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야 구속 탄핵만 남았다 이런 좀 강한 목소리도 여당 내에서 나오고는 있지만 지금까지 상황으로 비춰보면 이게 유의미한 숫자의 다수는 아니다 보니까 아직까지 당론을 뒤집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오늘 이 자율투표 방식으로 국회를 통과했던 내란 상설특검 이 표결이 어느 정도 미리 보기성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숫자로 보면요. 지금 재석 287명 중에 찬성이 209명,
반대가 64명, 그리고 기권이 14명이었거든요. 국민의힘 의원이 총 108명이니까 이런 단일 대우 구도는 분명히 깨진 상황이죠. 네. 그리고 이 자율투표라는 게 이름이 공개되는 투표고 그 의원들 하나하나마다 소신껏 투표해라 소신 투표를 한 건데 저희가 직접 세봤더니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22표의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당 지도부나 중진 또 수도권 의원들을 포함해서 제법 상당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다만 김용태 의원이 밝힌 입장처럼 이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서 탄핵 소추를 결정하자 이런 입장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요. 특검과 탄핵 표결은 또 다를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면서 표결이 예정된 토요일까지 함부로 예단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상황을 지켜봐야겠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인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을 사실상 지휘하며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국방위에 출석한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국회 진입 과정에서 2차례 윤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시인했는데 두 번째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아직 정족수가 다 차지 않았으니 문을 부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707 특임대가 국회에 도착한 이후인 4일 0시 30분쯤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걸었다고 밝혔습니다. 헬기로 국회로 이동하던 중 전화를 걸어 이동 상황을 확인한 이후 두 번째 전화였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당시는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 본청에서 계엄군과 야당 당직자들이 대치를 하고 있던 상황. 윤 대통령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며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곽 사령관은 공포탄을 쏠지 전기를 끊을지 여러 방법을 고민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다간 사람이 다치고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계엄군 이동을 중지시키고 본회의장 진입을 금지시켰다고 곽 사령관은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지시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왔지만 곽 사령관은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총, 발포, 공포탄, 장갑차 등의 단어를 썼냐는 질문엔 제 기억으론 없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출석한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사전에 모의됐고 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뒤 관련자들끼리 입을 맞춘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곽 사령관은 그동안 TV를 보고 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해왔지만 계엄 선포 이틀 전인 1일부터 이미 이를 알고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전화를 걸어 유사시 국회, 민주당사, 선관위 관련 기관 3곳, 여론조사꽃 등 6곳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곽 전 사령관은 또 비상계엄 가담자들끼리 입을 맞춘 상태라 검찰 조사에선 이런 내용을 진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곽 사령관은 오늘 국회에서 이런 사실을 공개하기에 앞서 공익신고 절차를 밟았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그런데 내란 사태 당시 지금까지 확인된 부대들뿐 아니라 전북의 7공수여단과 충북에 있는 13공수여단도 서울 투입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상부의 지시가 아닌 자신의 판단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곽 사령관의 진술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 진상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1시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직후 전북 익산에 있는 제7공수여단과 충북 증평의 제13 특수임무여단에 즉각 파견을 준비하라는 명령이 내려갔다고 민주당이 주장했습니다. 서울로 불러올리려 했다는 겁니다.
지시는 합참지휘통제실 전자명령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졌고 비상계엄이 해제되자 파견 지시도 철회됐다고 민주당은 밝혔습니다. 집통실에서 나온 그 지시를 사령관도 받고 각 공수여단장도 거의 동시에 받았죠. 그래서 사령관이 이 7공수, 13공수 대기시켰죠. 계엄 선포 직후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707 특임대와 1공수부대는 국회로, 3공수부대는 선관위 장악을 위해 보냈습니다.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7공수부대와 11공수부대를 제외한 특전사령부 예하 모든 부대가 이번 계엄 사태에 동원됐을 수 있는 겁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7공수와 13특수임무여단의 서울 파견 준비가 내려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윗선의 지시가 아니라 자신의 자체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임무 부여할 때 제가 스스로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곽 전 사령관이 사전에 계엄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했다가 이를 번복하는 등 말을 수시로 바꾸고 있어 공수부대를 추가로 투입하라고 한 계엄 수뇌부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대국민 사과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제안한 질서 있는 퇴진론 뒤에 숨어 대통령 권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당 대표와 총리의 사실상의 비호 속에 내란 사태 수사에도 상당한 난항이 예상됩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을 보면 압수수색부터 난항이 예상됩니다.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장관의 한남동 공관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쉽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한남동 공관촌에 대통령 관저도 있어 보안상 출입이 통제된다는 이유를 들며 경찰의 진입을 상당 시간 막았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이제까지 대통령실이나 청와대 압수수색은 번번이 이 조항에 가로막혀 임의 제출 형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내곡동 특검 때도 그랬습니다. 대통령실이나 관저에 대한 강제 수사를 책임자인 윤 대통령이 거부하면 불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내란 혐의를 받는 현직 대통령은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는 전례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유지한 채 겹겹의 경호를 받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다는 게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경호처가 격렬히 반발하면 녹록치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거부권이 윤 대통령에게 여전히 주어져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내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으로 무력화시킬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한동훈, 한덕수 두 사람의 공동 국정 운영 구상이 윤 대통령을 위한 수사 방패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국정농단 특검팀으로 수사에 참여한 한 법조인은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인데도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피의자가 현직 대통령일 때의 수사 난항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결국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거나 탄핵으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뿐이라는 해답이 나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대통령 출국 금지에 이어 구속까지 예상되고 있지만 문제는 이런 상황에 대비한 법적인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헌법 전문가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장하는 소위 질서 있는 퇴진론과 달리 하야나 탄핵이 아니면 대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죄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란 혐의로 체포되거나 구속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구속되면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구속과 동시에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지 명확한 헌법 규정이 없어 해석이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적용이 돼요. 구속 상태에서도 어쨌든 결재는 할 수 있는 것이고. 내란죄의 피의자로서 수사받고 있는 대통령이 그 안에서 직무를 집행한다? 그게 가능하겠나요? 대통령의 권위 또는 사고 시 국무총리 등이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권위는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거나 사망해 공석이 됐을 때입니다. 사고는 질병이나 탄핵으로 일을 할 수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구속이 사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규정이나 장치가 없습니다. 구속되더라도 옥중 통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면 막기가 어려운 겁니다. 말 그대로 전인 미답이잖아요. 아무도 그렇게 해보지 않았잖아요. 학자들이야 해석상 그럴 수 있다라고 이제 저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윤 대통령은 전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는 담화 이후 나흘째 칩거하고 있습니다. 구속될 경우 대통령 권력의 공백 상황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에 규정돼 있는 어떤 절차를 따르지 않으려고 훨씬 더 무질서한 상황으로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현직 대통령의 출국 금지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 사태가 닥치기 전에 국회가 빨리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이든 직후든 빠른 시간 내에 탄핵 소추해서 예견된 대혼란을 피하기 위해 헌법이 정한 대로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를 빨리 정지시키거나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게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지적입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을 일으켜놓고도 그 직후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 오늘 논란 속에 취임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과거 5.16 군사 쿠데타 옹호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인물로 박 위원장 임명에 대해 국가폭력 피해자 단체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 위원장은 오늘 계엄을 여전히 옹호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란수계가 임명한 박선영 반대란 손팻말을 든 유족들이 진실화해위원회 건물 진입을 시도합니다. 의사를 종이에 적어서 그 행사장에서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려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박선영 신임 진실화해위원장의 취임을 저지하기 위해 5.18 등 국가폭력 피해자 유족들이 나선 겁니다. 박 위원장은 과거 한 유튜브에 출연해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계엄령을 선포해놓고 다시 박선영이라는 5.16을 정당화시키는 이런 사람을 이 자리에 보낸 것은 저희는 참을 수 없습니다. 박 위원장은 12.3 내란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습 임명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탄핵 심사를 하는 헌법재판소 정영식 재판관의 처형이기도 합니다. 뇌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이거는 탄핵을 한편으로 대비하고 탄핵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족들을 피해 출근한 박선영 위원장은 앞서 SNS에 탄핵이 부결된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이라고 썼습니다. 또 자신의 취임을 거부하고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헌정유린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취재진이 몰려들어 질문을 쏟아냈지만 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대통령의 임명이 부당하다는 논란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논란일 뿐이죠. 잠깐만 다음번에 잠깐만요. 입장은 제가 SNS로 다 밝혔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내부에선 사무처장이 사의를 표하는 등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내란 공범이나 주범들은 법적인 처벌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내란에 동조하는 공무원들은 정치적 책임을 물어서 측에서 당장 해임하거나 파면해야 된다. 한편 오늘 오후 시민과 연구자들이 모인 522개 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불법 임명된 박선영 씨는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12.3 내란 사태의 파장은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던 한미 동맹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심각한 오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는데 이번에는 주한 미국 대사가 여당 대표와 총리의 사실상 공동 국정 운영 체제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무산된 이튿날인 8일 저녁,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났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5일에 이어 사흘 만에 다시 만난 건데 모두 한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 골드버그 대사는 조 장관에게 한덕수, 한동훈의 공동 국정 운영 체제가 헌법에 부합하느냐는 취지로 물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헌법상 근거가 없는 선출되지도 않은 총리와 여당 대표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과연 민주 절차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한 걸로 해석됩니다. 외교부는 이 질문에 대한 조 장관의 답변이 무엇이었냐는 물음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외교소통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미 관계엔 균열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정부가 한미동맹 치적으로 꼽는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와 도상연습이 무기한 연기됐고 미 국방장관 방한도 취소됐습니다. 미국으로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실제 군을 움직인 게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걸로 풀이됩니다. 외교부는 지금 외교 최종 책임자는 여전히 대통령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외교 분야를 포함한 정부의 국정 운영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틀린 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헌법 제73조는 조약 체결과 비준, 외교사절 신임, 접수, 파견 등을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되고 출국 금지까지 됐지만 직을 유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우리 외교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뒷수습에 나섰지만 그 역시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운 처지입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미국이 계속 이렇게 강조하는 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란 뜻입니다. 미국 정부는 정치적 절차도 법치에 따라야 한다면서 대통령 권한 이양도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신들은 윤 대통령의 출국 금지로 한국의 대통령직이 식물 상태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국무부는 며칠 동안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을 기쁘게 지켜봤다면서 주말 사이 벌어진 국회의 탄핵 표결과 대통령 퇴진 촉구 시위에 지지를 표했습니다. And what we have been pleased to see over the past few days is the democratic resilience of the Republic of Korea during a period of testing and uncertainty. 한국의 대통령은 아직 윤 대통령이고 정치적 과정도 법치주의를 따라야 한다는 말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통치권을 넘기지 않는다면 누구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The legal process and the political process should play out there consistent with the rule of law. President Yoon is the president of Korea. 현직 대통령이 출국 금지된 초유의 상황을 두고 미국 정부는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국 언론은 한국의 대통령직은 식물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국정은 총리가 운영하는데 대통령은 사퇴를 거부하면서 대통령직은 식물 상태가 됐다고 표현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물러날 때까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국정을 맡겠다고 발표한 이후 국가 통치가 사실상 마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여당 대표와 총리가 과도기에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구상이 법적으로 의문스럽다는 전문가들 지적도 소개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정치적 기능 장애가 심해졌다면서 법무부가 공수처의 출금 요청을 빠르게 수용한 건 윤 대통령의 정부 장악력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이어 한국 국민은 윤 대통령이 자취를 감춘 상황에서 누가 나라를 통치하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네, 이번엔 탄핵 촉구 집회 현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국회 앞에서는 매일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탄핵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집회는 국회 앞에서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서영 기자, 시민들이 이제 당사로 가고 있나요? 네, 저희가 1시간 전쯤에 전해드렸을 때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 보셨을 텐데요. 그 시민들이 지금은 1km 정도를 행진해서 이곳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왔습니다. 지금은 시민들이 당사를 에워싸고 국민의힘은 내란 공범이다, 탄핵에 동참하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야유를 보내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시민들은 어젯밤에도 국회 앞에서 탄핵 촉구 집회를 마친 뒤에 이곳 국민의힘 당사로 행진해서 항의를 이어갔는데요. 오늘처럼 당사를 에워싸고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탄핵안 표결을 무산시킨 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당사 앞 거리를 가득 메울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시민들은 조금 뒤에는 국민의힘 당사 앞에 탄핵이라 적힌 손피켓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집회도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해서 마치 축제처럼 진행됐는데요. 시민들은 탄핵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게 좋은 수단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이 참석하고 20, 30대뿐만 아니라 10대, 40대, 50대 많은 여성들이 이 거리에 나와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음악 때문에 그런지 축제 같은 분위기가 좀 있네요. 좀 다들 너무 어둡지도 않으신 것 같고 일단은 좀 많이 선 넘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좀 들었고 국회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면 여야를 떠나서 조국이 지금 위란에 처해 있는데 같이 우리가 어떤 일이 옳은 길인가를 판단할 줄 알아야죠. 탄핵안 재표결이 예정된 오는 토요일까지 여당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이른바 파우치 대담으로 논란을 빚은 박장범 KBS 신임 사장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하지만 사원들의 반발 속에 취임식도 열지 못했는데요. 심지어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가 12.3 내란을 옹호한 사실까지 드러나 KBS 내부 갈등이 극심해질 전망입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여의도 KBS 본사. 새벽부터 나온 KBS 사원들이 정문과 지하 주차장, 건물 복도까지 사장실로 향하는 모든 출입구를 막았습니다. 박장범 신임 사장의 취임에 반발하며 하루 총파업에 나선 언론노조 KBS 본부 조합원 수백 명이 모인 겁니다. 국민이 KBS다! 육성방송 거부한다! 이른바 파우치 대담 이후 용산에 사전 낙점을 받았다는 이욕 속에 3년 임기를 시작한 박 사장은 노조원들과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오늘 새벽 4시쯤 출근했습니다. 현충원 참배에 이어 취임식까지 예정됐던 일정을 모두 취소하면서 종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3분짜리 취임사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민주주의 질서와 헌법 가치는 위협받았습니다. 국정 혼란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전임 박민 사장과 마찬가지로 임명동의 투표 없이 보도국장 등 주요 간부 인사를 단행해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 파업에 따라 정규 뉴스 등 일부 프로그램의 축소 결방이 빚어진 가운데 언론노조 등 내부에선 12.3 내란 사태마저 부실하고 불공정하게 보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냅니다. 국회당을 넘어와서 국회를 어지럽히는 일이 벌어질까 걱정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아웃뉴스를 타고 방송됐습니다. 심지어 비상계엄 선포를 주둔하는 극우 인사의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도 여전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걸 왜 내란죄라고 뒤집어 씌웁니까? 다 죽든지 대통령과 함께 아니면 목숨 걸고 대통령 탄핵을 막든지. KBS 측은 진행자 논란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고 내란 사태 부실 보도 지적에 대해선 비상계엄 관련 충실히 취재 및 보도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들을 상대로 표적심의 논란을 빚어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 처분들이 잇따라 법원에서 취소되고 있습니다. 징계를 집행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또 나온 건데요.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작년 11월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을 이틀 앞두고 갑자기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을 불허했습니다. 2달 앞서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비속어 파문을 보도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비판 언론에 대한 보복이자 새로운 형태의 언론 탄압으로 여겨질 수 있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1년 가까이 지난 작년 10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MBC의 전용기 배제 관련 보도 10건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습니다. 류희림 위원장 취임 한 달 만이었습니다. 결론은 중징계. 방송사 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사유가 되는 법정 제재, 주의가 의결됐습니다. MBC가 이해 당사자인데도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 방송해 시청자를 오도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도 철저한 검증이 없었다며 주의를 의결했습니다. 방심위 징계 처분은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임위원 정원 5명 중 2명뿐인 방통위에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인원의 절반 이상이 출석한 경우 언제나 의사정족수가 충족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지위와 다수결 원리의 취지 등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2달 전 법원은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한 MBC PD수첩에 방심위가 부과한 과징금 제재도 같은 이유로 취소 판결했습니다. MBC는 류희림 방심위의 기괴한 표적 심의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며 심의 테러로 혈세를 낭비한 류 위원장의 악행에 반드시 민영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방통위는 판결문을 분석해 적절하게 대응할 예정이란 짧은 입장을 냈습니다. 한편 방심위는 어제 전체 회의에서 한강 작가 소설에 대한 MBC 팩트체크 보도를 신속심의 안건으로 올리고도 문제없음으로 결론냈습니다. 류희림 방심위가 신속심의 안건들 가운데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들은 뒤 징계 처분을 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오늘 밤 스웨덴 스톡홀름 콘서트홀에선 2024년 노벨상 시상식이 열립니다. 5부문 수상자 중 1명, 한강 작가가 대한민국 최초로 노벨문학상의 영예를 안게 되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민찬 특파원, 몇 시간 뒤면 시상식이 시작될 텐데 그곳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약 4시간 뒤면 제 뒤로 보이는 콘서트홀에서 시상식이 펼쳐집니다. 콘서트홀 기둥엔 노벨상을 상징하는 현수막이 내걸렸고 주변엔 아침부터 진행 요원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입니다. 건물 주변에 배치된 경찰들까지 시상식이 임박했음을 보여줍니다. 이곳 시상식장 앞은 세계 각국에서 노벨상을 축하러 온 사람들, 그리고 이를 전하려는 취재진들로 들뜬 모습인데요. 평소 음악회가 열리는 이곳 콘서트홀은 노벨 시상식의 상징인 파란색 카페트를 깔고 수상자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온 1,560명만 들어갈 수 있는데요. 시상은 전통에 따라 물리학상부터 시작되는데 문학상은 5개 부문 중 4번째입니다. 노벨위원회 위원이 선정 배경을 설명하며 친애하는 한강 작가라 호명하면 한 작가가 앞으로 나와 특별히 디자인된 증서와 메달을 국왕으로부터 수여받습니다. 네, 시상식에서 한강 작가를 소개하고 이름을 부를 사람, 노벨문학상 심사위원 엘렌 마트손을 MBC 취재진이 미리 만났죠.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까? 네, 최근에 한국 상황에 관한 언급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엘렌 위원은 참 기묘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과거 계엄 사태를 다룬 한강 작가의 책을 읽었는데 현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학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가 항상 위협받고 작가 개인은 약할 수 있지만 문학은 강하다고 했습니다. 또 한국을 보며 희망을 느꼈고 이번 수상이 힘이 되길 바란다고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Very uplifting to see the strong reaction. How in democracy insisted on keep. 엘렌은 노벨상 이후 한강 작가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사람마다 지문이 있는 것처럼 한강 자신만의 목소리가 있다면서 계속 쓰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현재 진행형인 작가라 평했습니다. 지금까지 노벨상 시상식이 열리는 스톡홀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시상식이 끝나고 대규모 연회가 열릴 만찬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스웨덴 국왕 가족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온 약 1,300명만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임소정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스톡홀름 시청에 마련된 연회장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오늘 밤 대규모 연회가 열릴 이곳은 수상자와 스웨덴 국왕 가족을 비롯해 약 1,300명의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시상식이 끝나면 참석자들은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이곳으로 이동해 7시, 한국 시각으로는 새벽 3시부터 만찬을 하는데요. 총 360m 길이의 대형 테이블 60개가 이미 설치돼 있습니다. 25m짜리 헤드 테이블에는 수상자와 전 세계 각국에서 온 귀빈 88명이 서로 마주보고 앉게 되는데요. 한강 작가는 국왕의 대각선 맞은편 쪽 중앙에 자리가 배치됐습니다. 양 옆자리에는 왕족인 크리스토퍼 오닐과 안드레아스 루를렌 스웨덴 의회 의장이 착석합니다. 저희 MBC를 포함해 전 세계 기자 35명도 치열한 경쟁을 뚫고 초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연회장 복장 규정은 엄격하기로 유명한데요. 남성들은 연미복, 여성들은 바닥까지 오는 길이의 드레스를 입고 입장해야 합니다. 전통 의상도 허용되는데 한강 작가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온 44명의 셰프가 한창 만찬을 준비 중인 주방에도 가봤는데요. 연회 직전까지 철저히 비밀에 붙여지는 메뉴는 만찬 다음 날부터 스웨덴과 유럽 각지 유명 식당 인기 메뉴로도 판매됩니다. 제가 만난 요리사는 지성의 축제, 노벨 시상식의 만찬을 담당하는 건 요리사에겐 노벨상만큼이나 영광스럽다고 했습니다. 약 3시간여의 만찬 끝엔 하이라이트죠. 한강 작가를 포함한 수상자들이 돌아가며 감사 인사를 하게 됩니다. 노벨상 연회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전통과 예술이 어우러진 문화적 행사인 만큼 스웨덴 현지에선 국민적 관심 속에 방송으로 생중계됩니다. 지금까지 노벨상 연회가 열릴 스톡홀름 시청에서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작가 한강이 여러 작품을 통해 천착해온 주제는 고통이었습니다. 고통의 공유와 연결은 현재형이라고 작가 한강은 말했는데요. 이번 수상은 우리 현대사의 고통을 작가가 문학을 통해 대리해온 데 대한 평가이기도 합니다. 김희용 기자입니다. 대학살과 파괴의 도시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작가는 태어난 지 2시간 만에 숨을 거둔 언니를 떠올렸습니다. 23살 젊은 엄마는 하얀 베네옷에 생명을 안고 호소했습니다. 또 다른 학살의 도시 광주.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의 힘, 분노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죽지 말라는 호소는 시공을 넘어서 이곳으로도 이어집니다. 이후 모든 계절에서 모든 하루의 시작과 끝까지가 애도의 시간이었습니다. 봄에 피는 꽃들, 버드나무들, 빗방울과 눈송이들이 사원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찾아오는 아침, 날마다 찾아오는 저녁들이 사원이 되었습니다. 고통을 끄집어내 기억하려 했습니다. 통나무들을 심어서 나무에 검은 먹을 정성스레 입힌 뒤에 흰 천 같은 눈이 하늘에서 밀려내려 그들을 덮어주길 기다리는 일. 죽은 자들에 대한 영원한 추모. 소설 속 두 여성은 제주 4.3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의 의식을 기획했습니다. 제목이 뭐야? 우리 프로젝트 말이야. 임선이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작별하지 않는다. 작별하지 않는다. 고통을 잊지 않겠다는 각오와 결의가 제목이 됐습니다. Han Kang emphasizes not only the power of the past over the present, but also the friend's attempts to bring to light what has fallen into collective oblivion. 고통에 대해 말하면서 고통에 다가가려는 작가의 노력이 문학이 추구해야 할 가장 진실한 것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작가 한강의 영광입니다. 국가의 영광으로 가져올 수는 없었습니다. 고통을 가한 주체가 국가였습니다. 국가는 고통을 온전히 기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망각되는 고통을 기억해 공유하고 치유하는 기회를
우리 역사가 스스로는 온전히 해내지 못한 그 일을 노벨 문학상의 권위에 기대어서라도 작별하지 않으려는 이 겨울에 그 시절 가해자의 용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고통을 공유하고 치유하는 국가를 가질 자부심을 땅에 쳐박았습니다. 암울했던 우리 현대사에서 문학은 시대의 지성이자 등대였고 구원이기도 했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 다시 비상계엄과 노벨 문학상의 아이러니. 두 개의 질문을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야 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우리는 지금 어느 국가의 시절에 있는 것인가? 라는 물음에 대해서 문학은 역사에서 답을 찾으라는 주문을, 포기하지 말라는 희망을 제시합니다. MBC 뉴스 김희웅입니다. 대규모 관세 폭탄을 예고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다음 달이면 출범하는데 우리의 대미 통상 라인은 사실상 마비 상태입니다. 국익을 지켜가며 대비책을 진두지휘해야 할 사령탑이 사실상 붕괴했기 때문이죠. 통상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와 국제통상 전문가들이 긴급 소집됐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대내외 여러 이슈로 인한 불확실성의 확대로 기업과 국민들의 우려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트럼프는 취임과 함께 관세를 무기로 꺼내들 것으로 보입니다. To me, the most beautiful word in the dictionary is tariff, and it's my favorite word. 대표적인 무역 흑자국인 우리나라를 먼저 겨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은 올 들어 10월까지 한국을 상대로 550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무역 흑자를 많이 보고 있는 국가들을 타겟으로 하겠다. 저는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하고 들어올 그런 여지가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심각한 건 협상을 지휘하고 최종 결정할 리더십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점입니다. 특히 트럼프의 경우 정상 간의 만남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탄핵 국면이 장기화하면 협상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특징은 굉장히 그 탑다운식이거든요. 상대국 정상으로부터 직접 얘기를 들어보고 그런 컨택. 이게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앞서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예고했던 인접국 캐나다와 멕시코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루도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의 저택으로 직접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국정 공백 상태인 우리로선 불가능한 일입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당시 1기 트럼프 정부는 죽은 권력은 상대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트럼프는 기습적으로 FTA 재협상 카드를 꺼내들어 유리한 조건을 선점했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오늘도 큰 추위는 주춤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의 모습인데요. 낮 동안 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쾌청한 하늘이 드러났고요. 또 틈틈이 산책을 하기에도 적당한 하루였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 서울의 기온은 0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또 공기가 차갑기는 해도 금요일까지는 평년 수준을 웃돌겠는데요. 하지만 토요일에는 다시 영하 5도 안팎의 강추위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 동해안 지방은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 동쪽 사면으로 시간당 1cm의 강한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에 5에서 10cm, 경북 북동 산지에 1cm 안팎입니다. 내일 전국이 구름 많겠고 강원도와 경북권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후부터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0도, 대전 영하 1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7도, 광주 9도, 부산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 동안 날이 다시 추워지면서 충청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무슨 주술에라도 걸렸는지 국민의 명령도 안 듣고 가장 중요한 동맹이 분노를 꾹꾹 눌러 담으며 반복하는 경고도 안 듣고 자본시장의 질타도 안 듣고
결국 아직도 내란죄 피의자 편만 들고 있습니다. 상대의 뜻을 무시하고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야기까지 계속 듣지 않으면 결국 손절당하는 겁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